시작하기 전에 오늘 2015년 11월 1일이 사실 제가 2006년 11월 1일 날 처음 사과나무 치과병원에서 이게 진료를 시작했던 날입니다. 딱 9년 됐는데요.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개원식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 넣었습니다. 우리 연부장님 예쁘셨네요. 예. 예, 이분들 여기 사진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민 실장님이나 우리 김은숙 실장님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사실 이때는 우리가 진료하다가 점심 때 했거든요. 이렇게 대기실에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세미나실로 모셔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같은 이렇게 기분 좋은 보기 좋은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병원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이렇게 반석의 역할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환자가 위에처럼 와서요, 아래처럼 임플란트 2개를 심었습니다. 다음날 왔습니다. 구황내 사진인데요. 자, 우리라면 이 환자에 대해서 약을 계속 먹으라고 해야 될까요? 먹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환자는 약간의 열감이 있을 뿐입니다. 다음 날이에요. 저는 먹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항생제라는 것은 이미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 감염을 잡기 위해서 약을 투약을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환자는 이미 감염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그만 먹자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다음날 체크하러 오셨는데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처방 전에는 이 밑에다 코드화돼서 항생제뿐만 아니고 진통소염제, 소화제까지 3일치가 처방이 나갑니다. 저는 이 환자를 보고 조금 더 특히 오늘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이분은 여기 상악 제2대구치에 임플란트를 심고 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였습니다. 간단한 고리식도 했는데요. 해치 리머를 통해서 이게 크레스탈을 보내 접근했습니다. 이 환자는 처음부터 수술이 끝나고 나서 만약 당신의 딸이 감기에 걸려서 소아과를 갔는데 세균성 감염이 아니라면 혹은 그걸 모르더라도 항생제를 먹는데 동의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환자는 뭐 안 먹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렇다면 사실은 상황은 똑같은 거다. 현재 감염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항생제를 주는 것은 감염이 겁나서 미리 주는 거다. 말하자면 예방적 항생제 투여다라고 얘기를 하고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를 따로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체크하러 오시라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술전 구황내 사진이고 수술 바로 하고 나서 여기는 임플란트 심어져 있고 사랑에 발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진이에요. 괜찮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항생제를 처방하는 이유는 이렇게 구강내 감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항생제가 없었다면 이 환자는 이렇게 잘 치유되지 못했을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 감염이 전신적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항생제를 처방하는 더 큰 이유는 균혈증이라고 부르는 말하자면 국소적 이유로 그 국소적으로 생긴 이 혈관을 따라서 혈관이 파열을 따라서 세균이 침투하는 것 전신적으로 그 균혈증이라고 하는데 그 균혈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균혈증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감염된 치아에 의해서 전신적으로 그 세균들이 퍼져나가면서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sepsis, 폐혈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하면 쇼크를 일으키고 사망에까지 이른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꼭 이렇게 급성이 아니더라도 만성으로 우리가 치주질환이 있죠. 치주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전신적으로 특히 P. gingivalis 이게 이제 치주세균의 가장 키 패소젠으로 꼽히는데요. 요 세균들이 전신적으로 돌면서 심장에 가면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고 혈관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신장염을 일으키고 간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나 젊은 여성들에게 조산을 유도하기도 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항생제를 처방해야 되느냐?
실제로 아시다시피요, 우리는 늘상 이 혈관을 터트리고 삽니다. 간단한 프로빙, 코드 넣는 거, 스케일링, 심지어 입술질마저도 혈류를 파열을 시키죠. 피가 납니다. 그러면 이때도 늘 우리가 항생제를 처방하고 살아야 되느냐? 사실은 이 상황과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발치 혹은 발치 후 이미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플란트 시술, 이건 같은 상황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모두 다 균혈증을 유발을 하죠. 그러면 이때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게 맞느냐?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는 늘상 이렇게 항생제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시겠습니까? 항생제는 사실 너무나 인류에게 위대한 약입니다. 이 사람은 플레밍이라는 사람인데요. 1928년에 아주 우연찮게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푸른 곰팡이로부터 생성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1928년이요. 그 이후로도 상당히 사실은 이 상당 기간, 약 10년 동안 항생제는 개발되지를 못했어요. 하나의 실험실 안에서만 이게 뭔가 이제 발견되는 걸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에 이 산업화에 성공하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났죠. 그때 얼마나 많은 병사들, 젊은이들이 이제 이런 전장에 나가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생제가 굉장히 구원의 손길을 뻗치게 되죠. 그러면서 인류가 이 항생제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40년대라면 지금부터 약 70년 정도 됐죠. 그리고 이 사람은 왁스만이라는 사람인데요. 1943년에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스트랩토마이신은 결핵균에 쓰이는 거거든요. 결핵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친형님이 결핵을 앓았습니다. 제 기억에 굉장히 이게 위중한 병을 앓고 있다라는 이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그 전에는 저희 세대 전에 결핵이다라고 하면 그건 요새 말기암처럼 사망 선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가볍게 결핵을 대하죠.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이 사람이 발견한 스트랩토마이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항생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발견을 해서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방해하고요. DNA의 이 복제를 방해하고 DNA를 복제하고 나서 또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는 크게 세 가지 기전입니다. 항생제는 크게 세 가지 기전인데 이 기전을 통해서 세균을 우리 몸에 침투를 하고 난 다음에 방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10이라는 수치는요, 우리나라에서 감기에 세균성 상기도 감염이라고 추정되는 비율입니다. 만약에 감기다, 우리 병원에서 처방한다면 보험코드는 상기도 감염입니다. 상기도 감염에서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게 세균성이다, 바이러스성이 아니고 세균성이다라고 추정되는 경우가 10% 정도입니다. 대부분 바이러스성이죠. 57%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세균성 그냥 상기도 감염에 항생제가 처방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10% 정도의 세균성 감염에 57% 정도의 항생제가 처방이 됩니다. 이게 맞을까요? 약 47% 정도는 사실은 뭔가 이제 예방적 항생제 투여다라고 뭔가 방언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학문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는요, 이따만한 세균입니다. 세균이고 바이러스는 그 세균에 살짝 붙어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세균은 보통 마이크론 단위입니다. 마이크론은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요.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1mm의 1000분의 1 수준입니다. 이 크기가 1mm의 1000분의 1 수준인데 이것은 그 마이크로미터의 또 1000분의 1 나노미터의 수준이거든요. 이 크기로도 물론이지만 이것은 어떤 생물학적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크기도 작고 생물학적 구조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처방이 됩니다. 그런 항생제가 그래서 감기약으로 쓰이는 게 아니다. 항생제가 감기약으로 쓰여봤자 실제로 몸을 더 좋게 하지도 못하고 방어하지도 못하라는 말에 저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감기가 걸려도 뭐 약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항생제가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내성균이죠. 슈퍼박테리아입니다. 이것은 MRSA, 메티실린 레지스턴트 스테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황색 포도상 구균이란에 감염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가볍습니다. 황색 포도당 구균은 사실 우리 몸에 이미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다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내성을 획득하고 그 내성균이 감염을 일으킬 때, 심지어 이런 큰 감염을 일으킨다면 사실은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리를 잘라내든지 사망하든지.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처방하는 항생제에 의해서 우리가 늘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이상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경우를 MDR이라고 합니다. Multi Drug Resistance. 여러 약의 저항성이 있다라는 뜻이고, 대표적으로는 MRSA,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황색 포도상 구균입니다. 사실 이걸로도 더 센 균이 있어요. 만약 이 MRSA다라고 미생물 동정에서 되면 벤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쓴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내성이 생기는 슈퍼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우리 주위에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항생제 처방이 그런데 일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만성적으로는 이 그래프는 SBS 스페셜에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겁니다. 이 1950년대 혹은 40년대 감염성 질환, 그때부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핵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지만 면역 질환은 거꾸로 굉장히 늘고 있어요. 대표적인 아토피입니다. 여기도 아마 아토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 대체 인류가 현대의학에서 건강해졌는가, 현대의학 덕분에 라는 의문을 갖게 하죠. 사실은 이 그래프는 2002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아마도 이제 그 피인용 지수, 말하자면 임팩트 팩터,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정해지는 데서 의학 저널에서 가장 높은 임팩트 팩터가 있는 저널입니다. 이 저널에 발표했던 논문을 가공한 거예요. 여기는 계속 감염성 질환, 여기 이제 결핵이 있고요. 질환이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 면역성 질환은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이 다 항생제 때문이냐?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생제가 큰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먹으면 몸 안의 면역이 일단은 장내세포가 바뀝니다. 그 장내세포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던 인간의 면역이 한번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영향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믿을 것은 물론 항생제에 우리가 기대기일 수도 있지만 급한 급성 감염의 경우에 항생제를 우리가 써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믿을 것은 우리의 면역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우리의 자연 치유력을 통해서 병원성 세균들을 우리가 막아내는 힘들을 기르는 게 일단 우선이다. 항생제에 기대는 걸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케이스들을 보면 이런 환자에서 뭐 열감 정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또 이 환자에게서 별 이상 없다라고 한다면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 것이 충분히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 논문에서도요. 이게 2015년에 나온 이제 항생제의 예방적 투여가 대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저널을 통해서 입증한 바는 제3대구치의 발치에도 아무런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우리가 코드화해서 일상적으로 처방하는 항생제 처방이 우리 병원에서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토론들이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건 제가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본 겁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태도로 항생제를 처방했으면 좋겠다. 뭐냐? 단순 발치를 한다. 그러면 일단 해당 부위에 위생을 깨끗이 하자. 스케일링이든 헥사메딘, 가글이든 깨끗이 하자. 두 번째는 감염이 안 돼 있으면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는다. 혹은 항생제 처방을 하더라도 진통소염제와 분리해서 처방해 보자. 또 주의사항 설명시나 약국과도 협의해서 충분한 이 복약지도 이 항생제는 일단은 의미가 있지는 않다. 현재 감염이 없는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취지를 대기실에도 붙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와 다른 궤도로 우리 어떤 인간 안에 있는 이 미생물의 다른 접근이 늘 있어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원래 늘 몸속에 보통 몸무게로 봐도 1.5kg 정도가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균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약 100조 개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거기에 10배 정도가 더 많은 세균이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해요. 자, 1.5kg쯤 되고 우리 몸 안에 이미 이제 우리 몸 안에 있고 또 그렇게 많은 수를 자랑하는 혹은 뭐 수가 있는 이 항생제가 대체 우리 몸이냐 아니냐라는 데 한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몸이 그런 세균과의 공존을 늘 해왔는데 항생제 이후에 그 공존이 파괴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치예요. 우리 뭐 늘 먹는 된장, 일본의 나또 이런 게 다 사실은 발효 음식들이죠. 효모빵, 치즈, 제가 좋아하는 맥주, 더 좋아하는 막걸리 이런 게 다 사실은 다 효모 혹은 미생물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작용해서 만든 대사 산물입니다. 실제 학문적으로도요. 이 책은 The Prolongation of Life라고 생명의 연장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1907년에 메치니코프라는 사람 우리 많이 들어봤죠. 광고에 많이 나온 사람입니다. 메치니코프로 인용이 된 거죠. 그 사람이 나온 건 아니고 메치니코프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의 문제의식을 던집니다. 이 불가리아 노인들이 왜 오래 살까? 메치니코프에게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우리 오래 살까라는 문제의식에 답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자주 먹는 발효유, 유산균 이런 게 중요한 원인 같다라고 문제의식을 던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실제로 1920, 30년대 동안에 이런 뭐 락토바실러스, 에스터필러스 이런 유산균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몸에 유익한 세균들을 향한. 근데 갑자기 뚝 끊겨요. 1940년대 들어와서는 연구가 굉장히 진척되질 않습니다. 이유는 항생제 때문이에요. 항생제가 발견되고 그게 너무나 많은 임팩트를 인류에게 줘서 실제로 이 세균, 그러면 우리만 해도 이 병인성 세균을 세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데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항생제가 참 많은 부작용이 있구나라는 걸 새롭게 자각하게 돼서 다른 대안을 찾던 와중에 우리 몸에 원래 있던 미생물에 대한 탐구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재미있는 연구인데요. 네이처에 발표되던 겁니다. 쥐들이 있어요. 이 쥐들 안에, 이 쥐의 장 안에요. 이 뚱뚱한 쥐에서 뽑은 이 세균들을 넣어줘요. 그러면 뚱뚱해집니다. 그 쥐가. 정상 몸무게의 쥐에다가 아주 마른 쥐에서 뽑은 장내세균을 넣어줘요. 그러면 마르게 돼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만약 여기 자기의 몸무게가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뭔가 아주 상상을 하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라는 사람의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한의학에서는 체질이라고 하는데 체질의 이유가 이 장내세균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장 안에서는 이 장 내부와 장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이 세포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사, 면역 이런 게 결정이 되죠. 실제로 이것도 네이처에 발표된 저널인데 인간의 세 가지 장 타입을 얘기합니다. 장 타입. 우리 혈액형을 ABC 얘기하듯이 장에 있는 세균으로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해요. 박테로이데스, 프로베탈라 이건 이제 우리 구황에도 많은 건데 루미노코커스 이런 걸로 사람을 나눌 수까지 있다. 이렇게 혈액형에 따라서가 아니고 장 타입에 따라서도 그만큼 장 세균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새 흥미롭게 보고 있는 저널인데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20세기 가장 중요한 문헌을 꼽으라면 20세기에 과학 문헌을 꼽으라면 우리 아까 이재용 교수님도 얘기하셨던 1953년에 발표한 왁슨 앤 크릭의 DNA 구조 발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세기 들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2001년 발표된 휴먼 게놈 프로젝트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이재용 교수님이 발표했던 그런 리서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가능하지도 않았죠. 제가 보기에 그 다음 중요한 프로젝트가 이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몸 안에 있는 세균들, 미생물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이 300명쯤 되는 사람들에게서요. 한 사람당 남자라면 15군데, 여자라면 18군데, 여자의 질에서 3군데를 채취했습니다. 남자라면 콧구멍에서 1군데 채취하고요. 귀 뒤랑 양쪽 귀 뒤, 양쪽 팔 여기, 그럼 4군데죠. 이렇게 피부에 채취하고, 뭐 변에서도 채취하고, 총 15군데를 하고 구강에서는 9군데를 채취했어요.
국왕에서 9군데를 채취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왕 내 환경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예요. 국왕 내 볼에서도 채취하고 취, 텅, 서브 진지발 플렉, 수프라 진지발 플렉 등등이 다 세균의 구성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다른 인체 부위와 비교했을 때 해보니까 국왕 내 세균이 가장 다양성이 높아요. 종류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환경이 다양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인간의 미생물은 국왕에서부터 시작해 대장까지 쭉 다 다양한 분포를 볼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미생물 분포도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날 때 정상분만으로 되느냐 아니면 제왕절개로 낳느냐에 따라서도 그 태아의 영아의 세균 분포가 다릅니다. 장내 세균 분포가 가능하면 정상분만 낳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 산도에 있는 미생물 특히 락토바실레스가 많은데 그것을 흡수하게 됩니다. 태어나서도 뭘 먹느냐 엄마의 모유를 먹느냐 분유를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분포가. 그리고 성인 동안에는 식습관이나 항생제를 먹느냐 마느냐 또 어떤 질병을 앓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나이 먹어서 다시 굉장히 언스테이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면 변비도 많아지고 이러는 거죠. 어쨌든 이런 미생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면서 좀 더 인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항생제라는 안티바이오틱스 그러니까 미생물을 죽이는 약제뿐만 아니고 미생물을 통한 원래 몸 안에 있었던 미생물을 통한 인간 건강의 증진이라는 문제의식이 다시 리비짓하게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 이게 2015년에 지금까지 나왔던 저널들을 쭉 다 리스팅해 본 겁니다. 대부분은 장에 대한 접근이고요. 이것은 설사, 이것은 파이로리, 여기도 아이들 설사, 여기는 알러지, 여기는 대장성 장증후군, 과민성 장증후군, 여기는 염증성 장질환 이런 건데요. 국왕에는 아직 1%입니다. 1% 많지는 않죠.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직까지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가지고 국왕적으로 접근해 본 문헌이나 시도가 많지는 않구나.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요 프로를 보면서입니다. 이건 2013년 12월에 방영된 건데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었죠. 인사들과 이가타운이 별 약이 아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 다뤘어요. 재작년 12월이니까 거의 한 2년 됐네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잇몸약은 없어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밝혀졌구나. 근데 아시다시피 여전히 이제 많잖아요.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건 제가 본 첫 저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것은 이게 쥐인데요. 이쪽은 쥐를 일부러 치주염을 유발시킨 겁니다. 리게이처 같은 걸 감아가지고요. 볼로스가 이렇게 이쪽에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네. 다 보이시죠? 볼로스가 많이 됐죠. 그리고 이쪽은 SRP 우리가 익숙한 또 여기는 프로바이오틱스 여기는 둘 다 해본 겁니다. 뼈가 찼어요. 이만큼 찼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여기까지 찼어요. 어떠세요? 이거는 둘 다 찬 거예요. 둘 다 해본 건데 제가 보기엔 이건 깜짝 놀랄 결과예요. 자, 볼로스가 이 정도 됐는데 SRP 레턴이 조금 더 좋아지긴 했지만 프로바이오틱스만 했을 때 훨씬 더 좋아졌다. 저는 우리나라 되게 단언컨대 우리나라의 어떤 잇몸약도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그래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 이건 이제 니신이라고요. 락토코커스 락티스라는 이것도 유산균의 일종입니다. 이것이 분비하는 니신이라는 박테리오 신이 있어요. 그것이 이런 세균과 같이 해놨더니 계속 이 세포벽을 터트려 버리죠. 이런 결과들도 전자현미경으로 찍어서 보고한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대단한 뭔가 내가 모르는 영역이 또 다른 영역이 있었구나. 그리고 계속 저널을 보니까 이건 프로덴티스라는 제가 요새 계속 연구하고 있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라는 세균으로 만든 상품명이에요. 이걸로 연구를 했더니 훨씬 더 이제 좋은 결과를 냈어요. 또 하나 이건 실험실 논문이고 우리나라 논문입니다. 이 강모시 교수님이신가 봐요. 전남대 의대와 치과대학이 같이 공동 연구한 건데 대표적으로 요걸 보시죠. 다 비슷한 결과니까. 비진지발리스, 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치주염을 일으키는 핵심 세균으로 꼽히는 지목되는 세균이에요. 이것과 섞어놨어요. 루테리를. 근데 확 이 세균의 톡신이 줄어듭니다. 훨씬 0.6에서 굉장히 줄어들죠. 이건 뭐랄까요? 상당히 이게 하여튼 저한테는 임프레시브했습니다. 이런 환자가 왔어요. 우리가 늘 보는 환자입니다. 사실은 이 환자가 만약 이런 치주염을 앓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케일링 앤 루트 플래닝입니다. SRP죠. SRP예요. 그런데 실제로 SRP는 대단히 많은 한계를 가집니다. 뭐냐? SRP를 하고 난 다음에 현미경을 들이대면 여전히 세균은 있어요. 특히나 포켓 뎁스가 깊으면 그건 더구나 그렇죠. 블라인드 테크닉이고 그 안에 세균은 우리가 얼마큼 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헥사메딘을 쓰고 항생제를 씁니다. 그런데 헥사메딘은 2주 이상 쓰면 안 되고 항생제는 워낙 계속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성이나 면역 질환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프로바이오틱스, 이건 이제 루테리 말씀드렸던 대로 루테리라는 걸로 만들어 본 제품인데 이런 것들로 접근해 볼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라는 데입니다. 이 안에 이제 미생물 자원센터라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전남대에서 했다는 연구들이 보니까 이걸 균을 어디서 가져왔나 제가 보니까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루테리라는 걸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 좀 전에 보던 프로덴티스라는 것을 사진으로만 제가 볼 수 있었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황당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웬 치과의사가 찾아와서. 그래서 내가 연구비 될 테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다. 연구비 되겠다. 분리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되게 이제 호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정부에서 정부기관인데 정부에서도 뭔가 이게 윗사람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거예요. 대학과 당신들이 다른 건 당신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부가가치도 만들고 고용도 창출하는 게 일인데 성과를 만들어라 이런 압박이 있는 겁니다. 정말 좋다. 같이 해보자 라고 얘기했고 제가 그 다음 찾아간 곳은 뉴트리 바이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내가 이런 균주를 뽑아 올 테니까 제품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 회사가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한테 역제안을. 하나는 좋다. 좋은데 구강 쪽으로만이 아니고 전신적으로 접근해봐라.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영역은 넓다라는 제안. 두 번째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보자 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 회사는 굉장히 잘 이제 성장한 회사고 이번 12월 말에 상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 저희와 뉴트리 바이오텍과 미생물 센터가 3자가 합작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닥스메이드예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한 연구들을 진척시켜 가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주로 R&D를 할 거고 미생물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균주를 발굴할 거고 뉴트리 바이오텍에서 여러 가지 상품 기획이나 이런 걸 만드는 3자가 협력해서 만들어 놓은 연구 혹은 그런 제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한과학연구소를 이제 시작하는데 저는 제 개인으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공부하고 뭔가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이재용 교수님이 발표하신 DNA 관련 리서치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DNA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현대 과학, 현대 의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리서치도 이제 가능하고 우리 DNA를 타액에 채취했다고 그랬는데 타액은 굉장히 채취 용이하면서도 중요한 정보, 인체 바이오마커들이 들어있는 보고입니다. 구강내 미생물, 제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와 연관이 있는 거고요. 항생제에 대한 이 대안들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과제, 굉장히 브로드하고 넓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제 이 영역들 안에서 노벨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이 영역 안에서 많은 연구 성과들, 인류에게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강과학연구소에서 구강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 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주제들에 접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각 원장님들이 관심 있는 임상적 주제에 대해서 어시스트를 할 테고요. 또 우리 오셨던 이재용 교수님이나 현재 이제 원광대랑도 진행 중인데 이런 대학 베이스 연구기관들과 협력해서 연구 활동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병원의 외형적 성장을 해왔다면 이런 연구의 결과들이 덧붙여질 때 우리가 아주 롱런할 수 있는 100년 병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